자, 그럼 뇌는 각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증상을 잘 알고 만약에 뇌경색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입원을 해서 저희가 뇌졸중의 원인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졸중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전체 뇌경색의 한 40% 정도는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에 동맥경화가 있어서 생기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은 그 좁아진 부분을 통과하는 피에서 피딱지들이 다 뭉쳐지게 되거든요. 그런 뭉쳐진 혈전이 피떡이 머리로 날아가서 다른 부분의 혈관을 막게 되면 피가 잘 흐르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혈관을 좀 넓혀준다거나 또는 좁아진 부분에서 피떡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잘 해야 될 겁니다. 반면에 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큰 혈관에서 분지돼서 나오는 작은 혈관인데요. 그 혈관은 갑자기 큰 혈관에서 작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혈압에 약한 걸로 알려져 있죠. 저희가 고혈압은 뇌경색의 가장 큰 위험 인자로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이 혈압이 있게 되면 그 작은 혈관이 망가져서 열공성 뇌경색 또는 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뇌경색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역시나 혈압을 잘 조절하고 그 작은 혈관이 망가지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전체 뇌경색의 한 20% 정도는 뇌혈관이 문제가 아니라 심장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에 부정맥이 있다거나 또는 심장에 판막 질환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피가 잘 응겨붙게 되고 거기서 만들어진 피딱지가 머리로 날아가게 되면 갑자기 혈관을 막아서 피가 가지 않아서 뇌경색이 생기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큰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막히거나 또는 좁아져서 혈전이 날아가는 것에 비해서는 갑자기 큰 혈관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심장 탓 뇌졸중은 굉장히 심하게 오고 또 환자의 예후도 좋지 않은 편이라서 만약에 평상시에 본인이 두근거림이 있다거나 심방세동이 있다거나 해서 그런 부정맥이 있다고 하면 그걸 미리 잘 찾아서 잘 뇌졸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기전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원인을 잘 찾아서 거기에 알맞은 항혈전제를 쓰고 또 가지고 계신 위험인자를 잘 조절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 가지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뇌졸중의 다양한 원인은 재미있게도 인종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나게 됩니다. 서양에 있는 분들은 심장에서 뭔가가 만들어져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머리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고 또 경동맥 질환이 많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는 소혈관 질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동맥경화가 생기더라도 이 경동맥이 아니라 머리 안쪽에 있는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기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저희가 유전적인 특징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고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또는 흡연율이 높은 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흔하지 않는 몇 가지 뇌졸중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나 젊은 환자분들에게 나타나거든요. 나는 젊은데도 불구하고 왜 뇌경색이 생겼을까?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뇌경색의 원인 말고도 생각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혈관 박리라고 하는 겁니다. 혈관이 찢어지게 되면 혈관 안쪽에는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 찢어진 부분에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머리로 날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혈관은 왜 찢어지게 될까요? 한 반 정도의 환자들은 뭔가 부딪혔던 그런 병력이 있습니다. 외상이나 또는 교통사고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혈관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과도하게 목을 꺾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마사지를 받았거나 또는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뇌경색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동맥 박리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난원공 개존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열린 타원구멍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심장이 원래는 태어났을 때 구멍이 있다가 그 구멍이 저절로 막히게 되는데 막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원래는 혈전이 폐로 걸러져야 되는데 폐 쪽으로 걸러지지를 못하고 구멍을 통해서 반대쪽 심장으로 넘어갔다가 그 혈전이 다시 머리로 가서 혈관을 막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열린 타원구멍이 있으면서 고위험의 열린 타원구멍이라고 한다면
그 구멍을 막아주는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엔 시술이 먹는 약을 통해 가지고 혈전을 예방하는 것에 비해서 뇌졸중 예방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뇌경색들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저희가 뇌경색은 크게 급성기 뇌경색과 만성기로 나누게 됩니다. 급성기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생기고 나서 이제 바로 오시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급성기 뇌경색 치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막힌 혈관을 잘 뚫어주는 겁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혈관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겁니다. 이러한 혈전 용해제는 환자가 증상 생기고 나서 보통 4.5시간 이내에 오는 경우, 그리고 뇌졸중이 어느 정도 이상 심한 경우에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철사나 이러한 기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머리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경우인데요. 보통은 6시간 이내에 오시게 되는 경우에, 그리고 뇌졸중이 어느 정도 심한 경우에 저희가 혈관을 재개통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6시간 이후에 오시더라도 이 치료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환자들을 찾아냈고, 그런 환자들은 대부분 혈관은 크게 막혀 있지만 아직까지 뇌경색이 크게 오지 않으신 분들이라서 그런 환자들에 한해서는 24시간까지도 저희가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입니다. 환자분이 재개통 치료를 받거나 또는 받지 않거나 그 이후에는 이제 병실로 입원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이제 특수한 병상인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보통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입원을 하는 이유는 환자가 입원해 있는 중간에 혹시라도 신경학적인 악화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다른 치료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런 치료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혈압을 강제로 올리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혈압이 있고 그래서 혈관이 망가진 환자인데 왜 혈압을 올리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혈압을 올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혈관이 막혀 있으면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피가 가서 뇌경색이 번지거나 커지는 것을 막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혈관을 올려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 뇌졸중 집중 치료실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박수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만약에 심장에서 부정맥이 찾아지게 된다면 뇌졸중의 원인을 찾아지게 되는 거라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약을 맞춰서 뇌경색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입원을 하고 나면은 결국 범인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범행 현장에 나가면은 여러 가지 단서들을 보고 범인이 누굴지를 짐작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범행 현장인 뇌에서 MRI의 뇌경색 패턴을 보고 이거는 혈관이 막혀서 생겼겠구나, 이거는 작은 혈관이 막혀서 생겼겠구나, 또는 심장에서 혈전이 날아가서 생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범인을 직접 불러다가 취조를 해봐야 되겠죠. 만약 혈관이 좁아져 있다고 그러면은 최근에는 고해상도 MRI라는 걸 찍어서 그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을 찾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맥경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 또는 혈관이 찢어져서 그런 건지, 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많은 모야모야병 때문에 그런 건지를 감별을 하고 각각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겠죠. 심장도 아까 한 20% 정도의 원인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심장 초음파를 보고 판막 질환은 없는지, 심장 안에 혹시 혈전은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 심장의 크기를 봐서 혹시 부정맥이 숨어 있는지도 의심하게 되죠. 직접적으로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은 홀터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요 심장에다가 뭔가를 붙이고 보초를 세워가지고 부정맥이 지나가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도 부정맥이 나오지 않으면 심장 바로 아래쪽에 있는 피부에다가 조그만한 기계를 넣어가지고 3년까지 모니터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30% 이상에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이 부정맥을 찾아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원인을 찾았으면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약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항혈소 환제제를 쓰는 것과 항응고제를 쓰는 게 있는데, 항혈소 환제제는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부분에서 피딱지가 뭉쳐지지 않도록 하는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실로스타졸, 그리고 트라이플루잘과 같은 약을 의미합니다.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뭔가 부정맥이 있을 때 피가 겉돌아서 거기서 생기는 혈전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아픽사반이나 다비가트란, 에독사반, 그리고 리바록사반과 같은 약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뇌경색이 생기고 나서 생긴 증상을 회복하는 데는 재활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뇌경색이 생기고 나서 한 달째까지의 회복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해서 조기부터 뇌경색이 생기고 나서 안정됐다고 그러면 빨리 재활을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 동안에 회복이 안 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3달, 6달에 걸쳐서도 조금씩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환자들은 외래로 오시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들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뇌경색 재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것 외에도 환자분들의 증상을 잘 조절하게 되는데요. 뇌경색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뇌졸중을 맞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인지 기능이 어떤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뇌졸중 후에 생기는 인지기능 장애는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과는 조금 달라서 뭔가 계속 나빠지지 않고 뇌경색이 좋아지면서 조금 함께 좋아지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뇌졸중이 재발을 하게 되면 이 인지기능도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경과를 봐야겠죠. 일반적으로 치매가 생기는 위험을 뇌졸중 후에 한 20% 그리고 여러 번 재발하면 40%까지도 높아진다고 그래서 뇌졸중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뇌졸중 후에는 우울증도 잘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몸이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은 환자의 신경학적 장애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 후에 우울증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적절한 항우울제를 써서 환자가 우울하지 않도록 잘 조절해 주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이들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마비가 있게 되면은 관절과 관절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탈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이런 어깨를 받쳐주는 저런 기구를 차서 생활을 한다든지 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게 꼭 근골격의 통증뿐만 아니라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은 중추성 통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감각이 떨어지는 위치라고 하고 그 부분이 뭔가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고 그러면 뇌졸중 후에 생기는 뇌졸중 때문에 생기는 통증일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약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통증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뇌경색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전체 뇌경색의 한 60% 정도는 혈압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큰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120에서 140 정도로 반면에 작은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110에서 130 정도로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다시 생길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병원에만 오시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 혈압을 재서 오는 것이 중요하고 가정에서는 저희가 매일매일 혈압을 기록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신 다음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혈압을 재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가정 혈압을 잘 적어 오시고 혈압 일기를 적어 오시게 되면 평균 혈압이 잘 조절되는지도 볼 수 있지만 얼마나 혈압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볼 수 있어서 적절한 혈압약을 처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나 고지혈증도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특히나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물을 따른 것과 설탕물을 따른 것이 차이가 있는데 훨씬 설탕물이 끈적끈적하지요. 그만큼 미세 혈관의 순환을 좋지 않게 만들 겁니다. 저희가 보통은 당뇨는 당화 혈색소 7.0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줄이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당뇨 약들이 좋게 나와서 저혈당에 대한 위험도 많이 낮아졌고 뇌경색의 재발을 막아주는 그런 계통의 당뇨 약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경색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약들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약뿐만 아니라 식사 조절하는 것도 혈당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꼭 같이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맥경화의 가장 큰 위험 인자는 또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고지혈증 지질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가장 안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LDL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70mg/dL 아래로 조절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작은 혈관이 막힌 그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100mg/dL 아래로 조절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래에서 흔히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약은 언제 끊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약들은 대부분 뇌경색을 예방하는 데 쓰이는 약이기 때문에 평생 건강하게 생활하시도록 약을 충분히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약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겠죠. 흔히 잘못 알려진 경우가 치아를 발치한다거나 내시경을 할 때 꼭 약을 끊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단적 내시경을 한다거나 또는 백내장 수술과 같이 혈관 없는 부분을 수술한다거나 또는 단순 치아 발치와 같이 출혈에 대한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약을 끊어서 생길 수 있는 뇌경색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약을 복용하면서 이런 시술을 받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컨디션이 각각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를 하셔서 위험과 이득을 따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약을 끊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 없이 더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아스피린은 일반적으로 7일 전에 끊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요 분홍색인 클로피도그렐과 같은 약들은 5일 전에 끊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슬로스타졸은 3일 전에, 트라이플루잘도 5일에서 일주일 전에 약을 끊도록 하고 있어서 각 약의 특성에 맞춰서 최소한의 기간을 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응고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INR 수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보통은 한 2, 3일 전에 끊게 되면 INR이라고 하는 것이 한 1.7 아래까지 떨어지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2, 3일 전 정도에 끊어서 그게 1.7 아래로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아픽사반이나 에독사반과 같이 새로 나온 약들은 보통 2일 전에 끊고 나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장 상태에 따라서 또 일반적인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끊는 기간을 주치의와 잘 설명해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끊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조건 일주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주일 동안 끊었다가 그 안에 뇌졸중이 재발되는 환자들이 많아서 최소한의 기간만 끊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저는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또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 특별히 뇌졸중을 낮춰준다는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들을 해보면 지중해 식단을 했을 경우에 뇌졸중의 위험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지중해 식단이란 게 야채와 과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야 할 음식을 조금 더 강조하게 되는데요.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짠 음식을 피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고,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동맥경화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기름진 부분에서 기름만 조금 떼고 드시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뇌경색 예방약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짠 음식이나 또는 매운 음식,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조금 피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운동을 일주일에 4, 5회 이상 30분 이상 하시는 분들과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을 비교해 보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뇌경색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유산소 운동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4, 5회 정도, 그리고 한 번 할 때 30분 이상씩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이는 뇌경색의 위험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저는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뇌졸중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건강식품은 결코 뇌졸중 약물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뇌졸중 약을 꼭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또 환자분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약을 끊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지는 않았으면 하고, 그 약을 통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건강을, 또 뇌졸중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못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용을 보다 보면 아버님이 뇌경색이 생겼고 그 이후에 그 몸을 보면서 뭔가 구부러진 못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뇌경색이라고 하는 병이 굉장히 힘들고 또 가족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슴이 많이 아플 수도 있지만 한번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못을 펴서 또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그 못을 단단하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뇌경색이 한번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재활을 통해서 이겨내시고, 또다시 뇌경색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약물 치료와 이 위험 인자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